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계급이고 자산이잖아요. 집 하나 두 개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요. 오래 갖고 있고 그게 고령자면 팔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는 산다는 거예요. 팔고 무주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두 분 다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흐름을 보거든요. 지금부터는 부동산 빅 이슈를 한번 세심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700만 베이비 부머의 은퇴, 집값 끌어내릴까? 자, 700만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주택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700만 베이비 부머, 그들은 좀 누구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0만 이 베이비 부머에는 한국 전쟁 직후인 55년부터 63년도 사이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주류고요. 우리나라의 호재를 경험해서 자산 축적을 많이 가진 분들이에요. 모두는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기존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과는 달라요. 굉장한 소비 여력도 있고 또 학력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고 자본도 적지 않게 축적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전과는 다른 계층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었을 때 서초, 강남, 그 송파 지역은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여튼 과거의 나이 든 분들과 다르다. 이게 제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걸로만 일단 보면 한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거의 45% 이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되는 건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65세 가구주의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을 보면 81%를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주택 시가총액이 1000조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중에서 한 70% 이상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을 들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소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소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세대고, 이 세대들이 향후로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경제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자산이 80% 이상이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은퇴 후에 부동산을 매도를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우려는 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를 이제 55년에서 63년까지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진짜로 인구가 늘어난 세대들은 1964년에서 76년 세대들. 제가 인구 구조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허리층이 제일 두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3년 이후에 단절이 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은퇴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뭐 지역을 이동하거나 더 작은 데로 가거나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달라요. 우수한 교육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열매를 다 받아 먹은 세대가 바로 이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고정 수익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집을 팔 정도로 내몰리느냐, 각종 연금 제도들, 또 수익형 부동산 또 좀 투자하고, 은퇴하고 요즘 또 그냥 놀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주택을 파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아파트가 더 선호합니다. 병원 가기 편하고 마트 가깝고 산책하기 편하고 이런 지역의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팔고 근처에 다른 아파트거나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인구 이동은 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두 개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으로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계급이고 자산이잖아요. 강남에 반포에 사시는 분이 퇴직을 했다고 해서 팔고 다른 데 간다고요? 그건 내 계급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국민연금 변수 때문에 저도 잘 많이 안 파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도입한 연도가 1988년도인데 전쟁 기때 또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고정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바로 88년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초창기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자산 축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뒷받침이 철저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급전이 필요해서 던질 것 같은 그런 매물이 생각보다 적은 게 하나 그 요인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다르게 보실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독촉이 오고 삶이 어려워서 파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을 잘 면면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돈을 번 사람이 팝니다. 투자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손실의 고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야 장기 투자 가야지. 내가 언제 단타로 했나? 나는 가치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변해요. 마이너스 나가서 막 던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언제 더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주식 계좌가 1,000만 원 플러스가 났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900만 원으로 줄어요. 내일 회복되겠지 하고 다음날 일어날 때 850만 원 줄어 있어요. 나 원래 내 돈은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씩 주는 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때 자산을 팝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줄어들 때 지금요 이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시가에서 내가 자산 중에 집 한 채를 들고 있어요. 강남에 집을 들고 있는데 최근에 2배가 올랐어요. 20억을 벌었다고요. 나 노후에 이거 써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났더니 1억이 빠져요. 나 원래 1억 내 돈이었는데? 그러면 그 고통이 가중되면 마치 손절하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심리적으로 저는 이 매물이 엄청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김하 소장이 말씀하고 있는 게 결부되는 거예요. 높게 오른 아파트를 팔고 중저가의 아파트로 이상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이 줄 거라는. 그래서 빨리 이거 챙겨야겠다. 그런 걸 대비해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향후에 한국의 주택시장이 큰 변화를 일으킬 거다. 대표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기대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팔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팔고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떨어져서 팔았어요. 불안해서. 불안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번 데에서 줄어드는 불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팔고 대안이 불안이 뭐가 아니야. 있냐는 거죠. 부동산으로 규모를 부를 줄이는 축적한 거죠. 사람이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럼 다른 부동산을 또 산다. 그럴 바에는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갈아타기 비용이나 계산을 길을 두들겨 보면 일부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사익 실현을 해서 그 돈으로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반대로 상급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62세 매도 비중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렇게 파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첩되는 게 있어요. 9년 초과 보유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즉 오래 갖고 있고 그게 고령자면 팔기 시작해요. 팔고 그럼 그분들이 다음 단계를 보셨나요? 그건 팔고 모르죠.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모르죠. 일단 판다는 건 중요한 그러니까 두 거예요. 부류가 있다는 거죠. 팔고 하급지로 가서 차익 실현을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상급지로 가는 경우도 또 상급지로 간다?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팔고 무주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60세 이상 매도인이 강남에 강남에 비중이 더 있는 높다. 분들을 보자.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 없으면 일단 네. 버티겠죠. 그 지역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강남이요? 네, 강남구가요.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내 자산의 50% 미만인 사람이 흔치 않다고요. 대부분 그 자산이 70%, 80%그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산의 대부분이 강남 아파트 한 채예요. 근데 이 집값이 2배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빠져도 사실 내 자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그분들이 제 얘기는 무주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니까 더 상급지로 간다. 상급지로 가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두 부류라니까. 아니, 저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두 분 다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흐름을 보거든요. 임상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방송계에서 제가 많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집은 강남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는 데는 강남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는 전세 끼고 샀고 자기는 그 전세 자금 받아서 상암동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데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그 얘기는 진짜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가진 게 그 부동산 하나밖에 없고 거긴 그래서 자가 거주율이 떨어진다. 그 말씀에 딱 부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는 또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또 다주택자들이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하나 던진 거예요. 예. 내가 어차피 2개,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던지자. 그걸로 나는 이제 노후 자금에서 약간 세이브할 건 그걸로 해야겠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가 매입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 이 구간대 어디에서 팔아도 뭐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런 매물이 혼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봤던 외국의 흐름과 지금 국내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생각하는 시계열에 대한 성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0년 전쯤에 제 연구소 뭐 출신 분들 은퇴하신 것들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걸 봤는데 그때는 잔존 여명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버님 시계열로 생각하셔서 오판하신 분이 많아요. 난 이제 50대 중후반이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고 소일도 좀 할 것 찾아봐야겠다 하신 분들이 지금 큰 낭패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똑똑해졌거나 더 경험이 많아지거나 또 잡지식도 많아지는 거죠.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무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쪼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걸 정치권에서 제가 요즘 많이 봐요. 예전에는 3선 의원이나 4선 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됐던 분들이 다 일선에서 물러나졌죠. 그런데 본인들이 안 거야. 난 이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25년, 30년 동안 내가 뒷방 늙은이로 뭐 하지? 생각이 드니까 계급장 떼고 다시 낮은 단계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은퇴를 했는데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님, 아니면 야, 너 이거 좀 같이 해볼래? 이게 일을 만들어 오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럼 날 안 찾는 거예요. 내가 경제활동에서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라도 그 상급지든 아니면 내가 그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예전보다는 좀 잦아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볼게요. 그 전에 강남 쪽에 집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강남 쪽에서 나와서 저는 방송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까우니까 여의도로 이사하는데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무슨 문제가 생겼냐? 어려운 일이 생겼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건가? 문제가 생긴 사람으로 보는 건가? 이런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회사까지 나왔는데 연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안 나오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한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주택연금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가지고 결국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살면서 대출받아서 사실 쓰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해서 연금을 받아줬는데 나중에 가격 떨어질 때 그 감안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 차액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그 엄청난 부담을 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주택연금이 마냥 커질 수 없다. 지금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 낮아지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아까 전제한 것처럼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건, 그리고 미실현 이역이 더 큰 건 고급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는 연금조차도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65세 이상이 은퇴돼서 지금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부동산을 안 판다고 했을 때 소득이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제로라고 할 때 27개월밖에 쓰지 못해요, 돈을. 그만큼 비유동 자산과 다른 자산이 현저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고 돈이 필요한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 60세 이상은 사실은 과거의 고령 세대하고는 금융 차원이나 투자 차원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 세대는 사실은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할 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 경험했죠. 근데 60세 이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도 경험했고,
그리고 IMF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아요. 결국엔 생애주기가 더 길어졌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소득은 줄어들 테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면 이걸 이용하는 게 낫죠. 주택연금이 그런 차원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건 뭐야? 자식한테도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야?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할 만한 건가? 하는 분위기가 저는 좀 감지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국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남은 거는 또 준다라고 하니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을 했는데 예전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부동산을 안 하고 무주택으로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가 가치가 생길까? 집을 팔고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면 뭔가가 해결이 될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3주택자가 하나 파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1주택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팔게 되면 아마 굉장한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사실은 주택연금이 될 수는 있어요. 돈은 필요한데 팔기는 두렵고 다른 대안은 못 찾겠고 국민연금 받고 주택연금 받아서 어느 정도 생활하자 정도의 수요는 저는 늘어나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대세가 돼서 막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급증해가지고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에는 여러 가지 캡을 뒀잖아요. 가격의 캡도 뒀고 1주택자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위협할 만큼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뭐 좀 말씀을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 어차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이제 10억이라는 캡이 있으니까 그 이하 매물 중에서는 분명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매물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거든요. 얘네들 이 집 하나 물려준다고 효도하지 않을 거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집으로 내가 잘 마무리할 테니 난 신경 쓰지 마. 이 논조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남이나 상급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봤더니만 어떤 판단이 옳았냐면 거기는 어차피 주택연금도 안 되니까 상급지인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이 상급지 매물을 팔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 거예요. 네.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아무 캐시플로우가 없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사업한다고 남은 현금 다 밀어줬는데 그놈이 다 들어먹고 둘째 아들 장가 간다고 해서 남은 또 현금마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한 분들이 좀 계시냐면 이제 남은 게 집 하나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4년인가 3년을 버텼더니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집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높은 집값 상승으로 그걸 팔고 바로 옆동에 사이즈만 줄여서 이제 애들도 안 사니까 줄여서 대출받은 거 갚고 몇 억 갚고 이걸로 남은 거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위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 집을 주택연금을 받아서 내가 노후까지 생활비를 받으면서 계속 살까? 아니면 그냥 팔아가지고 목돈을 챙겨가지고 생활비를 할까? 어떤 선택이 좀 나은 건가요? 초창기에 은퇴하자마자 내가 다른 데로 옮기자 하는 거는 그 타이밍 때는 그런 선택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원래 살던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 더 있어요. 초고령 사회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는 뭐냐 하면 60대랑 70대 초반이 아니라 70대 후반 80대를 말하는 거예요. 70대 후반과 80대가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의 걸음걸이가 농담이 아닙니다. 이래요. 지팡이도 간신히 조금씩 짚고 1km가 그분들에게는 원거리예요. 그러니 모든 게 내 집 근처에 다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도심지의 핵심 지역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안 팔 것 같은 비율이 점점 늘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저출산 초고령화는 뭐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일 텐데 여전히 뭐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좀 있는 건가요? 투자자로서 가치는 부동산은 항상 있어 왔는데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결국엔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 되려면 누군가 계속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에 샀으면 누군가 1,100만 원에 사주고 이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구조상 가격에 대해서 조정이 없으면 사줄 사람이 없다.
고령 세대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세대가 부동산 소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흘러가려면 뭐냐면 이 고령 세대의 부동산을 낮은 연령의 세대가 계속 사줘야 되는데 일단 자산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또 하나 만약 여기다 대고 저출산 문제까지 중첩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초고령화가 진행되지만 이것 때문에 당장 뭐 어떤 시장의 변화라기보다 이제 긴 변화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저희가 이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좀 먼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집 하나 뭐 한 채, 두 채 있는 사람이 뭐 팔고 무주택으로 가고 이런 큰 변화는 없겠으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보면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저출산, 저성장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적응을 해가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사면 오른다? 아무 지역이나 오른다? 지방도 오르고 중소도시도 서울도 오르고 서울도 아무 데나 다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뭐 그런 변화가 생기진 않겠으나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에 직면하고요.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갈림길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가 아니라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봐야 되고요.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패 신화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서울과 지방도 생기고요. 지방에서도 또 양극화가 생깁니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뭐 우리가 도쿄는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도쿄라고 다 살아남나요? 아니잖아요. 도쿄에서도 살아남는 지역만 살아남고 서울도 살아남는 지역, 예를 들자면 역세권 주변으로 라인을 따라서 간다든지 한강변을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 없어,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고민과 성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부동산 PF보다도 저는 이걸 좀 더 빨리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주거복지와 민생이 전적으로 민간에 너무 맡겨져 있어요. 전문가분께서 오랜만에 좀 의견이 좀 합치가 좀 됐는데요. 자,